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벌이 빛나는 밤 주벌이올시다.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10시 5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저녁 때 잠깐 게임을 했는데 말이죠. 셰프 라이프, 레스토랑 시뮬레이터. 아니, 흑백 요리사 완결 기념으로다가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는 게임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이거는 거의 뭐 중노동이네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왜 주방 일을 하고 있지 갑자기? 그만큼 게임이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리사가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어질어질해져가지고 급 종료하고 조금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라디오를 좀 켜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불킥 사연들을 좀 모아서 읽어드릴 거고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필선의 마마입니다. 김필선의 마마였습니다. 우연히 운전하다가 이 곡을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펄밤에서 좀 같이 듣고 싶어서 메모를 해놨던 곡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틀어봤고요. 굉장히 좋죠. 자, 오늘은 이제 이불킥 사연들을 좀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30살을 4달 앞둔 20대 극후반의 펄청자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연을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불킥 사연하니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덩치가 작은 편에 속하는 아이였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심하진 않았지만 학교 앞 만화방에서 상남 2인조, 크로우즈 제로 같은 만화들을 빌려보며 당당하고 남자다운 주인공들의 모습을 남몰래 동경했었습니다. 그런 동경과 일종의 열등감은 저를 헬스에 빠지게 만들었고 군대 전역 후 저는 흔히 말하는 헬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즈음에는 3대 500 언더아머 금지라는 밈이 한창 퍼질 때였고 3대 500은 곧 일반인과 헬창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 시기에 저에게는 3대 500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 매일같이 헬스장에 가서 자세도 나오지 않는데 중량 올리는 데에만 급급했었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헬스장에 출석 도장을 찍고 제가 좋아하던 데드리프트를 하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다면 평소보다 여자 회원들이 많았다는 것 정도일까요? 여자 회원이 많아서인지 단순히 컨디션이 좋았던 건지 이상하게 평소에 하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고 저는 오늘 최고 무게를 갱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벨트를 꽉 매고 심호흡을 한 뒤 무게를 들어 올리려는 그 순간 빡! 하는 소리와 함께 힘찬 방구 소리가 헬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이었지만 헬스장 거울을 통해 잠시 멈추거나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보았고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간 더 쪽팔릴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라도 도망쳤으면 차라리 좋았겠지만 심신미약 상태가 된 저는 떠올려서는 안 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맙니다. 마치 너희가 들은 건
방귀가 아니라 내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였어 라고 말하듯 저는 그날 운동할 때마다 푹! 푹! 하는 방구 비슷한 소리를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고 당시엔 제법 성공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헬스장에 있던 여자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침대에서 뒤척이게 됩니다. 신청곡은 핑크 스웨트의 At My Worst입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방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방구를 계속 내면서 운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핑크 스웨트 And My Worst 듣겠습니다. 핑크 스웨트의 And My Worst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불킥 사연은 똥오줌 관련 사연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자제를 좀 부탁드려서요. 예전에 한번 자제를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불킥 사연들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제한 게 방귀냐고요? 안녕하세요, 펄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민망했던 사연을 올려봅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직장인이었던 누나는 집안 이사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잠시 동안만 거주할 월세집을 구해 있었습니다. 서로 등하교와 출퇴근하기 편한 지하철역 근방에 집을 찾게 되었고 근처에 마트도 가깝고 파출소도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았죠. 파출소라니 약간 연식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동네 뒤에 바로 미군 부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끔 미군들이나 카투사들도 거리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불금이었던 날 누나와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저는 학교 근처 맛집에서 누나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각자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들어와 신나는 불금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맥주 캔도 따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꽝! 꽝! 다다다다다다다다! 집 밖에서 순간 큰 폭발음과 함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비명소리도 울렸죠. 그 소리에 잠깐 멈칫한 저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조약을 어겼느니 하는 뉴스와 백악관이 장악당했다는 영화 내용이 떠오르면서 창문 너머 무슨 일인가 보려 자리에서 일어나던 누나를 멈춰 세웠죠. 누나! 가지마! 엎드려 엎드려! 심각한 얼굴로 소리치던 저를 보던 누나도 상황이 뭔가 심각하다 싶었는지 제 말에 따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상태로 벽까지 기어서 붙어! 한동안 계속 울리는 폭발음과 총소리를 들으며 상황이 오래갈 것 같은 불안감에 포복을 하고서 혹시나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지 않을까 벽에 기대어 잔뜩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공격당한 건가? 밖의 상황은 지금 난리가 났겠지? 정말 집안에만 있어도 안전한 걸까? 언제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들면 이 집도 안전하지 못할 테니 지하철역까지 어떻게든 달려가서 지하로 몸을 피해야 하나? 지하철역까지는 300m. 누나를 챙기고 죽어라 뛰면 1분 안으로는 도착하겠지? 나갈 땐 그냥 맨몸으로 나가기는 위험하니 무기 같은 걸 챙겨야겠지? 시칼? 밀대? 뭘 더 챙겨야 하지? 지하철역까지 간 후엔 동원령을 받고서 난 바로 싸우러 가야겠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군에서 배웠던 모든 생존 수단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있었을 때 누나가 일단 부모님과 경찰한테 연락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누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러 걸었죠. 바로 받으시더군요. 예, 어디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요. 여기 무슨 동인데 지금 미군 부대 쪽에서 폭탄 소리와 총소리가 들려요. 예? 총소리요?
전화를 받은 상황실의 여경은 제 말에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은 목소리이셨죠. 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잠시만요. 창문 너머로는 계속 꽝!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려오니 그 잠시만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네. 무슨 미군 부대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집 안에 있어야 하나요?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요? 경찰분들이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다급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던 중 부모님과 통화를 끝낸 누나는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요. 총소리라고 하시는 건 폭죽 소리일 거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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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끄는 저는 단번에 식은땀이 멈추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누나 앞에서 엎드려 포복하라고 소리치고 벽에 붙어서 보였던 그 모든 모습이 정말 민망하더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해줄 가족 앞이라, 그리고 누나 한 명 앞에서만 그랬던 게 다행이었죠. 이후에 밖으로 나갔을 때 아직 끝나지 않은 불꽃놀이에 하늘이 번쩍하고 있었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치며 뛰어노는 모습에 안전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다들 즐기고 있는데 큰일 났다, 난리치고 경찰에 전화했던 저를 생각하니 많이 뻘쭘해지더군요. 혼자서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을 찍은 저는 다시 집에 들어와 이 이야기를 새로운 안주거리로 맥주를 더 마시며 불금을 보냈습니다. 신청곡은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입니다. 예전에 이런 걸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잖아요. 제가 지지난 주말인가 광화문 청계천 쪽에 나갔는데 와, 제가 오랜만에 정말 나갔더니 외국인 비율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체감이 될 정도로. 정말 서울은 이제 국제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날짜가 겹쳐가지고 가끔 민방위 훈련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15일에. 그때 이제 민방위 사이렌 윙 막 울리면서 차들 신호 다 멈추고 신호등 다 멈추고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신대요. 이제 한국이 분단 국가고 북한과 이제 마주하고 있다는 정보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아닌가. 아, 내가 괜히 일본 가자는 아내 말 안 듣고 괜히 여기 왔다가 여기서 그냥 산화되는구나.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런 공포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우리는 맨날 하는 거고, 맨날 이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민방위 사이렌 소리, 좀 무섭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민방위 사이렌도 사이렌인데, 민방위 동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어떤 다급한 안내 목소리가 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굉장히 음질이 열화된 다급한 목소리, 공습경보, 공습경보,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참 뭔가 무섭단 말이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럼 막 책상 밑에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김정은 아저씨가, 김정은이 근데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 위쪽에 이제 김정은 아저씨가, 자기는 남한에 관심이 없다고, 전쟁 할 생각도 없고, 아예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대면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통수 치는 게 특기라서 이제 또 방심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 듣겠습니다. Boys Like Girls의 The Great Escape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희는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신청하여 듣는 대학생 흉내 과목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과학 실험을 하는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고 거기에서 여러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교사였던 젊은 남자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긍정적으로 보셨고 방학에 하는 추가 과학 수업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러 실험과 발표를 하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 라면을 종이컵에 알코올 램프로 끓여 먹으면 왜 종이컵이 타지 않는지 적어내는 실험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라면도 먹고 실험도 하고 일석이조였죠. 그 과학 선생님은 모든 액체와 용해가 나오는 시험 문제를 라면에 비유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회초년생이시니 관사에서 라면을 자주 끓여 드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는 치킨을 주문하여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라면 실험할 때 사뒀다가 남은 종이컵에 나가서 사오신 대용량 음료수도 있었지요. 그 안에서 저는 다른 여학생에게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싶어 다리는 자연스럽게 양보했고 퍽퍽살을 집어 먹었습니다. 단백질이 성장의 중요함을 어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 퍽퍽했기 때문일까요? 2마리 치킨이 저가형 닭을 썼기 때문일까요? 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목이 스펀지라도 낀 것처럼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단백질 덩어리를 밀어내기 위하여 종이컵에 따라진 사이다를 원샷했습니다. 그게 뭐던 간에 솔잎 얹힌 우물물 마냥 후후 불어 마실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샷하고 나서야 저는 제 앞에 컵이 2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친구가 제게 마시라며 따라준 사이다였고 다른 하나는 화장실이 멀어서 넘치는 치킨무 국물을 부어둔 종이컵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식초 내음이 퍼지고 나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항상 프로틴을 강조하며 강함을 어필하던 상남자 호소인이었지만 실은 제 목구멍에서 기도로 흘러가는 식초 따위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하남자였습니다.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제목이 뭐였냐면은 꼬부기 물대포였습니다. 창피하게도 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 앞에 앉은 여학생에게 말이지요. 씹다만 닭고기 조각이 봄날의 벚꽃처럼 흩날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거친 기침 소리 사이에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뿌린 프로틴을 뒤집어 쓴 아이에게 사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옆에서 휴지를 뽑아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화장실로 갔겠지요. 치킨무 국물을 진작 그 화장실을 버렸더라면 다 같이 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제가 버렸어도 됐지만 말이죠. 그걸 아직 후회합니다. 불도 나지 않았는데 스프링클러가 동작한 것 마냥 사방은 물범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치킨은 이제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옆에서 등을 두들겨주던 친구는 왜 그걸 마시나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평소에 하던 기행처럼 치킨무 국물을 마시려 했는지 알았나 봅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 저는 하남자 마냥 무안해서 사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침 사이에 했던 사과로 끝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물론 그녀 역시 제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엮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남녀 분반인 고등학교여서 그게 그녀와는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자리가 생기지 않았죠. 대학생 흉내도 방학에 하던 과학 특강도 1학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음식이건 급하게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먹게 되었죠. 그 덕일지 밥 먹으며 쭈펄림 라디오도 챙겨 듣게 되었고 말입니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신청곡은 포켓몬 엔딩곡 우리는 모두 친구 신청해 봅니다. 포켓몬스터 1기 엔딩 우리는 모두 친구 풀 버전이었습니다. 노래가
엄청 좋네요. 4개였네요.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침착맨님과 주펄님 유튜브를 대략 2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이 넘쳐났기에 밥 먹을 때나 주말 아침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게임 풀 버전들과 다른 영상들을 보곤 했었죠. 그러다 올해 봄쯤 침착맨님이 쉴드월이라고 로마 병사 지휘관이 되어 컴퓨터와 땅 따먹기 하는 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판 난이도가 올라가서 계속되는 실패에 침착맨님은 fuck you! fuck you, fuck you를 남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10시간가량의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 뒤 저는 뻑큐가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를 보거나 하면 뻑큐 하며 혼자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심할 땐 중지를 세워 그 차량에 뻑큐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쯤 저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을 하려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유턴을 하려 했지만 여러 우회전 차량과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오는 차량들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턴을 못했고 제 뒤에 차량들이 저에게 좌회전을 못하자 제 뒤에 차량들이 저 때문에 좌회전을 못하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우회전보다 신호받은 유턴이 우선이라 알고 있기에 저는 제 차 머리를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쪽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제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돌아버려 손가락 욕을 했는데 순간 상대편 차량의 아저씨가 어딜 경적을 울리냐는 표정으로 제 차를 봤다가 저의 뻐큐를 보고 표정이 돌아갔습니다. 여름 햇볕은 강렬했고 썬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 아저씨는 서로가 너무 잘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 아저씨는 그대로 갓길에 차를 대고 내려 제 차 쪽으로 왔습니다. 저도 차를 세우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수도 적고 소심쟁이라 이런 경험도 없었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릴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차 앞으로 와서 창문을 똑똑 두드렸고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인데 유턴하면서 잘못해놓고 어디 욕을 하냐고! 참나! 이런 식으로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유턴인데 우회전보다 우선이라 생각해서 순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알고 보니 좌회전 차량이었고 통행량이 많다 보니 제가 받은 신호와 조금 겹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회전 차량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 아저씨는 운전을 못하면 조심해서 하든가 라며 한껏 화를 냈고 저는 죄송하다. 하지만 저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우회전 차량인 줄 알고 제가 먼저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릴 때는 여름 오후였기에 그 아저씨도 덥고 더 이상 언쟁에도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늘 동안 소리를 들었고 좀 착하게 생겼다고나 해야 할까요? 어려 보이는 모습에 하얀 편이어서 어딜 가도 챙김을 받고 어디서든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사회초년생 같고 뉴비 같은 모습에 너그러이 잘 봐준다고 해야 할까요? 아저씨도 저의 모습을 보고는 양아치 같은 놈은 아니다 싶었는지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 차로 돌아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에 몇 분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자존감이 가루가 되어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운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기다리면 늘 건너가라고 정지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엄청 사소한 것들로 나는 나름의 선행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뻑큐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박살난 느낌이었습니다. 박살난 멘탈은 몇 시간 뒤에 조금 회복되었지만 그 후 2주 정도 운전할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나니 거의 잊혀졌네요. 저는 이후로 손가락으로도 입으로도 뻑큐를 날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침착맨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침착맨이 쉴드월 하면서 follow me 하다가 이제 잘 안 되면 fuck you 그것 때문에 입에 그거 10시간 동안 보고 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참 미디어라는 게 중요하고 참 뭐랄까 이 인플루언스가 이제 영향을 끼치다는 뜻 아닙니까? 그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의 그 발언에 그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그 영향을 끼치는지 늘 자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2의 눈부신 날을 신청해 주셨고요. 듣겠습니다. 영화 은행나무 침대 2 단적 비연수 OST 비의 테마송 눈부신 날에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군요. 자, 다음 이불킥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민님, 평소 펄이 빛나는 밤에를 자장가로 잘 쓰고 있는 쭈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연은 듣는 사람에 따라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주호민님이 똥오줌 관련 사연은 그만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작성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레전드고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빵 터지는 사연이라 남겨봅니다. 때는 취업한 지 갓 1년차가 지났을 무렵 아직 자차가 없어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맘때 하필이면 한여름에 치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여름에 받는 치질 수술은 어마무시했었죠.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선 환자분은 혈관이 두꺼워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엄포를 놓았기에 수술 후 하루하루 쓰라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날도 회사 화장실에서 고통을 참으며 볼일을 해결하던 중 평소보다 피가 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혈관 관련 문제가 생김을 직감한 저는 저보다 2달 앞서 치질 수술을 겪은 회사 선배에게 물어봤고 선배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듯이 일단 문제가 뭔지 모르니 차가 없는 저에게 친히 수술을 한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피가 좀 많다고 말한 게 문제였을까요? 경상도 출신의 걸걸하고 상남자 성격의 선배는 차가 걱정되었는지 조수석에 신문지를 깔아 놓으셨고 심지어 여자 대리님에게 얘기를 해놨으니 가서 생리대를 받아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의 여자 사원들끼리는 여자 화장실 같이 자기들만 갈 수 있는 공간에 여성용품을 공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 대리님과 얘기도 해본 적이 없거니와 이제가 1년째 신입이 여자 대리님에게 여성용품을 빌리는 순간은 정말 시트콤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님 또한 유쾌한 성격이시기에 진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라는 말과 함께 흔쾌히 건네주셨죠. 그렇게 수술했던 병원으로 급하게 가던 길에 일단 집에 들러서 가족들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내려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어머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머니의 외출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출혈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 들른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순간 빈혈로 인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인 수술 후에 들은 것이지만 어머니께서는 30대가 넘은 멀쩡한 아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바지를 반쯤 걸치고 생리대를 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무슨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분 정도 잠깐 정신을 잃고 나서 급하게 부른 택시가 도착했고 긴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제 얼굴을 본 의료진들의 초스피드 재수술 준비로 인해 금방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불쾌한 사실은
제가 이 짓을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절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직행했고 무려 3차례 수술을 받고 나서야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후일담으로 어머님께서는 그날 제가 가지고 있던 여성용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주펄님을 포함한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은 여성용품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시기에 아마 다들 장착 방법을 모르실 겁니다. 당시 처음 손에 쥔 여성용품에는 스티커 같이 끈적한 부분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면으로 된 부드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사용하였기에 끈적한 부분을 살에 붙이는 것이구나 라며 엉덩이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부착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끈적한 부분을 팬티에 붙이고 반대편 면 부분이 살에 닿는 것이다 라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사용할 일이 없을 여성용품의 사용법을 올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길에 3번의 수술을 거친 그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을 가끔 마주쳤지만 서로의 존재는 인식하고도 결코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아련한 존재가 되어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방송에서도 못 쓸 것 같은데 주펄님이 잘 순화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신청곡은 노라조의 변비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와, 어떻게 그게 빈혈까지 일으킬 정도로 출혈이 심하셨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엄청 끔찍한 일인데 그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또 유쾌하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라조의 변비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노라조의 노래를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똥오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변비를 신청을 하셨네요. 제가 이번에는 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의 추천곡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운전하다 듣고 좋아서 메모했던 곡인데요. 김목인의 도심 산책이란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목인의 도심 산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똥오줌 사연을 스킵을 하니 별로 없군요.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느꼈던 부끄러웠던 순간들 몇 가지를 써보려 합니다. 30대 중반인 지금의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 MBTI를 했을 때처럼 다른 건 바뀌어도 I는 변한 적이 없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당찬 아이였어요. 유치원생 시절에는 놀이동산에서 열리는 노래자랑 대회에도 자진해서 나가고 부모님 지인들과 놀러가면 어른들 앞에서 신명나게 춤도 추고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학급 학예회에서 사회도 보고 학급 임원도 빠짐없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던 저에게 처음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순간이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지인 가족들과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방을 2개를 잡아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 어른들이 저희를 부르더니 지금 팀을 나눠서 점수 대결 중인데 저희 중 한 명씩 노래를 불러서 판가름을 내겠다고 하셨죠. 저희 팀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에게 시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저는 또 자진해서 내가 할래 하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제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행열차라는 노래를 선곡하고 내가 100점 받아줄게 를 외치며 아주 열창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열심히 호응해 주셨고 저도 흥겹게 노래를 마친 후 점수를 받는데 성량이 너무 작았던 걸까요? 박자도 음정도 잘못된 게 없는데 47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당황하는 게 보였는지
잘했어. 잘했어. 연발하시며 서둘러 다른 팀 노래로 넘기셨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초로 느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 6학년 2학기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많은 텃세와 은근한 따돌림으로 저의 성격은 많이 죽게 되었고 소심한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소심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버스 벨도 못 눌렀죠. 이때 소소하게 부끄러웠던 사건 2가지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목욕탕을 다녔는데 거의 어머니와 가거나 혼자 갔었어요. 그날은 친한 친구와 함께 목욕을 가기로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고 버스 바닥이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목욕 가방을 든 채 뒷자리로 걸어가다가 먼저 뻗은 발이 쭉 미끌리며 다리가 찢어졌고 두 손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크게 휘둘렀는데 비누와 떼수건 등의 목욕 도구가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우당탕 떨어졌습니다. 그냥 차라리 넘어졌으면 주변에서도 아프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저도 덜 창피할 뻔했는데 애매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리만 찢어졌으며 요란한 퍼포먼스를 펼친 셈이 되어버렸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만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친구에게 그냥 내리자며 거의 울듯이 말했지만 친구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몇 정거장만 참으라고 해서 결국 고개만 푹 숙인 채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저의 2번째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3 때 있었던 짧은 일화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3 때 저는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주말 낮에 독서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 2명이 제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독서실에 가는 것으로 보였고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성에 신경을 쓰던 10대 시절이다 보니 뒤에서 오는 남학생들이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하며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제 신경은 뒤쪽에 쏠려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독서실 건물에 도착을 했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유리문을 확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쪽의 유리문 중 안 열리도록 잠금을 걸어둔 폐문을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제 머리는 그대로 유리문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혹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부딪혔는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온몸을 지배하여 도망치듯이 독서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던 그 남학생들은 절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혼자 망상하다 몸개그를 펼치고 부끄러워한 거야 할까요?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에피소드 3개를 풀어봤습니다. 신청곡은 초딩 때 좋아하던 신화의 Only One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47점, 다리 찢기, 폐문의 머리 박기 대단하십니다 진짜. 3번이나. 이야 정말 부끄럽네요. 자, 신화의 Only One 틀어드리겠습니다. 신화의 Only One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저는 대학생 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열람실은 사람이 꽤 있는 편이었고 키오스크에서 먼저 자리를 배정받은 후 착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람실을 먼저 쭉 둘러본 후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가방을 올려두고 키오스크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국룰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로만 자리를 배정받았다가는 자리의 양옆에 괴인들을 마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방법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하고 키오스크로 돌아가 자리를 확보하기까지 그 사이에 시간 텀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열람실 동태를 먼저 살펴본 후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하였고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히히 36번 자리 확보 성공이라 외치며 이제 키오스크에서 36번 자리를 등록하기 위해 키오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키오스크에서 나와 열람실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성분과 크로스해 지나가며 설마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을 지나치자마자 허겁지겁 키오스크로 달려가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번 자리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징킹징킹 큰일이다. 지금 키오스크 쓴 사람은 아까 지나친 사람밖에 없는데 36번 자리를 배정받은 게 틀림없어. 저는 두려웠습니다. 자리를 배정받지도 않고 가방을 올려두어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만드는 도서관 민폐왕이 될까봐 말이죠. 저는 다시 허겁지겁 열람실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아까 그 여성분이 36번 자리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지만 조용한 경보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분이 36번 자리에 도달하기 직전 가까스로 그분보다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을 보니 뭔 개소리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리 아닌데요? 그리고는 저를 지나쳐 쭉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키오스크로 가서 자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36번 자리는 멀쩡히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허겁지겁 본 화면은 제1 열람실의 36번 자리였고 저의 36번 자리는 제2 열람실의 36번이었던 것입니다. 도서관 민폐왕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미처 열람실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저의 자리를 배정받은 후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갔지만 집중은 되지 않은 하루가 되었더랬죠. 아직도 그 여성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소한 이불킥 사연입니다. 도서관 시리즈를 3탄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괜찮으면 올려보겠습니다. 펄떡이 분들도 올여름 많이 더우셨을 텐데 도서관 많이 다니십시오.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긱스의 Wash Away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불킥 인정입니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참. 긱스의 Wash Away 듣겠습니다. 긱스의 Wash Away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운동할 때, 자기 전 등 모든 순간 펄밤에 푹 빠져 최근 왕날편까지 정주행을 마치고 펄밤, 특히 공포 라디오만 기다리는 30살 남자 펄떡이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 아직 GS25가 LG25였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 대여섯 명, 많게는 열댓 명과 한 달에 두어 번 큰 목욕탕이 딸린 사우나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부터 사우나에서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놀고 올 계획으로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큰 돈인 2, 3만 원을 부모님께 받아 출발을 했었더랬죠. 금요일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3355 모여가며 느껴지는 밤 공기는 언제나 두근거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우나로 가기 전 목욕탕에서 시작되는 루틴은 이러했습니다. 신도림역 뒤 태영 사우나, 망한 지 한참 된 상호명입니다. 태영 사우나에 도착하면 곧장 팬티를 벗고 후다닥
목욕탕에 가서 씻지도 않은 채 뜨뜻한 온탕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근처 아저씨들 눈치도 보고 쭈랄도 보고 수압 마사지도 받고 저희끼리 조금씩 장난에 시동을 걸다 보면 어느새 대량의 초글링 부활을 감지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주면서 탕에는 저희만 남게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쭈랄 잡기! 가장 먼저 쭈랄이 잡힌 한 명은 산 제물이 되어 아저씨들도 잘 안 들어가는 아주 차가운 냉탕에 다이빙을 해야 하는 벌칙, 또는 보석금으로 우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쭈랄이 잡히면 아웃, 벽을 터치해도 아웃, 말해도 아웃.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요전에 문신을 한 덩치 큰 아저씨들에게 알몸으로 쭈루룩 세워져 혼난 적이 있어 생겼습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습을 통해 상대의 쭈라를 잡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지력이 필요한 게임, 고도의 심리전, 즉 눈치가 요구됐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친구들은 바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마사지용 물거품에 은신하기 위해 잠수를 했고 전략적으로 물속에서 동태를 살폈습니다. 앞모습이 보이면 동맹을 청할 것이고 뒷모습이 보이면 가차없이 쭈라를 낚아챌 계획이었습니다. 좌우 모두 안전, 정면 이상 무. 정면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던 저의 눈에 누군가의 다리가 포착됐습니다. 무방비로 정면을 향해 나아가는 그 두 다리는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고 저는 보지도 않았던 영화 조스를 떠올리며 조스의 상어라면 이랬을까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야들야들한 두 허벅다리 사이에 손을 뻗어 순식간에 쭈라를 움켜잡으며 승리의 미소와 함께 벌떡 일어난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까치발을 딛고 힘겹게 버티며 뒤를 돌아본 쭈랄의 주인은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도 킥킥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그 사내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쭈랄을 움켜쥔 손을 떼어내며 까치발을 들고 버티던 상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이런 놀이를 하다 이랬다. 정말 미안하다. 연신 사과를 했고 다행히 상대는 이해한다는 듯 끄덕임과 함께 제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처음 보는 또래 학생이더군요. 그날 저는 모르는 사람의 쭈랄을 힘껏 움켜쥐었다는 미안함과 충격에 이어지는 쭈랄 잡기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기소침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우나에는 미성년자 오후 10시 출입 제한이 생겼기에 그 사건 이후로도 몇 번 더 이어진 쭈랄 잡기를 끝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이불킥하니 떠올랐네요. 쭈랄 잡기는 지금 다시 친구들과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커버려 아쉽습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당시 저에게 쭈랄을 잡힌 그분께 다시 한번 미안함을 담아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신청곡은 카더가든의 쉬입니다. 지금 다시 해도 재밌겠다고요? 30살인데요? 지금 다시 하면은 터지지 않아요? 손 악력도 세지고 그래서? 괜찮은 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쭈랄 쭈랄 괜찮은데? 자,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카더가든의 쉬입니다. 카더가든의 쉬였습니다. 자, 또 다음 사연 이불킥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여러 사연들 참 재미있게 듣고 있는 남자 펄떡이입니다. 특히 이불킥 사연들을 듣고 많이 웃었는데 저도 이불킥 했던 일이 떠올라 사연 보내봅니다. 때는 대학교 3학년 여름,
비가 후줄후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회에 소주 한 잔 걸치던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빨리 취했고 회귀 본능이 발동하여 막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가던 중 쉬기와 함께 졸음이 몰려왔고 집 즈음에 알아서 깰 저의 무의식을 믿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에서 기사님이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둘러보니 버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새 집을 지나 버스 종점 직전까지 잠들어 있었고 주거 지역들을 벗어나 공단 속 종점에 가까워지자 제가 걱정된 기사님이 깨운 것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제 머리에 닿은 비의 우산을 놓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닫히던 문틈 사이로 황급히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친절한 기사님은 문을 다시 열어주셨고 저는 자리에 놓여있는 우산을 주운 뒤 아까 못한 감사 인사를 하며 내렸습니다. 내린 곳은 제 집에서 내정거장 지난 곳이었지만 고등학교 등하굣길이었기 때문에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며 시간 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머니 속은 그때의 길거리 마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길거리는 주머니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저를 내려준 버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한번 기사님을 부르기 위해 뒤를 돌아봤지만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떠나 속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사인 볼트에 빙의된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없는 버스, 심지어 퇴근 직전 기사님이 운전하는 버스는 설령 진짜 우사인 볼트가 오더라도 쫓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버스는 엄청난 속도로 가버렸고 달리기를 멈춘 저는 택시를 잡아 버스를 쫓아갈까 했지만 그곳은 공단 지역이었기 때문에 택시는 한 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주변 지리는 익숙했고 종점 위치 또한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불 하나 켜지지 않은 공단을 가로등 불에 의지한 채 걷다 보니 종점에 도착했고 종점 사무실의 직원분께 사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버스 종점이 아닌디. 그때 저는 종점은 같아도 버스 회사마다 주차장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분이 제가 가야 할 곳을 친절히 알려주신 덕에 저는 금방 제가 탔던 버스 회사의 주차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직원분과 함께 버스에 올라 라이트를 비춰가며 제가 앉았던 자리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 여정이 무색하게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분은 혹시 같은 번호의 다른 버스일 수도 있다며 다른 버스도 뒤져봤지만 역시 핸드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종점에서 나온 저는 허탈함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광소를 터뜨렸고 웃음이 멎을 때쯤 현타가 밀려왔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집으로 가려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곳은 공단. 올 때 없었던 택시가 하물며 갈 때는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타에 빠져 한 손으로 우산을 질질 끌고 비에 온몸을 적시며 아무 생각 없이 1시간가량을 걷고 또 걸어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직행한 뒤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소리에 깨신 어머니는 따라 들어와 방 불을 켜셨고 제 꼬라지를 보시고는 왜 그러냐며 걱정 섞인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 얼굴을 들어 어머니 얼굴을 봤을 때 바닥을 적시는 건 더 이상 빗물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한두 방울 흘러내렸고 사정을 말하려다가 목이 맨 저는 이내 꺽꺽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놀라 아버지를 깨우셨고
그 소란에 형독게 결국 온 가족이 제가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울기만 하다가 울음을 그친 뒤 제 사정을 들은 형은 비용신 이러고 한 뒤 자러 갔고, 부모님은 그런 일로 울며 부모님 걱정을 시키냐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동 끝에 씻고 잠들었던 저는 핸드폰 생각에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되짚던 와중 그제서야 핸드폰 위치 추적 기능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으로 서비스 사이트를 찾아 로그인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위치 찾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에 나온 핸드폰의 위치는 다름 아닌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분명 어제 버스를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치가 잘못 나온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실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종점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곳으로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제가 어제 탔던 버스의 동선과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계속 해가며 집을 나섰고 드디어 핸드폰이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달했을 때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버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손님처럼 버스에 타 다행히 아무도 앉지 않은 맨 뒷좌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핸드폰은 좌석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마 내내 좌석 사이에 끼어 있다 한참 뒤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튼 핸드폰을 찾은 저는 마치 버스를 잘못 탔다는 듯이 바로 집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신난 발걸음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있으면 받을까 해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신이라고는 했지만 내심 나를 걱정했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나야. 여보세요? 형 나라고. 핸드폰 찾았어. 비용신. 끝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펄떡이 분들은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셔도 핸드폰 위치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전에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셔서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맞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핸드폰은 일주일도 안 돼서 운동하다 잘못 떨어뜨린 아령에 맞아 그대로 운명하셨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시청자한테. 자, 신청곡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정경호님의 회상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2 OST 정경호의 회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펄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중에 대참사가 발생하여 당황하다가 마음을 진정시킨 뒤 히히 펄밤에 사연 보내야지 하며 처음으로 사연을 적는 32살 펄떡이입니다. 추석 전날 마트에서 만삭 아내와 장을 본 후 쇼핑카트를 되돌려 놓으려 입구 옆 쇼핑카트 보관대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마트 입구로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 친밀히 알고 지내던 성당 누님이 펄럭이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분과 마트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작년 제 결혼 때 뵙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저는 아내에게 저분이 우리 집에 있는 공예품 만든 작가님이야. 누나, 성당 누님, 누나도 임신하셨나 봐. 라며 집에 가서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아래와 같이 안부 인사를 남겼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방금 마트 가셨죠? 방금 아내랑 장 보고 나오는데
누나 들어가시는 거 보고 인사드려요. 이에 누나는 반갑게 어머 펄떡아 어디에 있었니? 명절인데 어디 안 가니?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가 만삭이라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명절 기간 동안 집에 있기로 했거든요. 누나도 보니까 아기 생기신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라고 절대 보내지 말았어야 할 사족을 덧붙여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야 펄떡아 그냥 배 나온 거야. 너 때문에 명절 음식은 못 먹겠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패닉이 왔고 아내에게 여보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같이 본 성당 누나 분명히 임산부 같지 않았어? 라며 아내랑 비슷한 인부복 원피스 입지 않았냐고 아내에게 제발 내 말이 맞다고 해줘. 제발 당신 눈에도 임산부 같았다고 말해줘! 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눈에도 임산부 같았다며 미안하다고 잘못 봤다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누나의 그냥 배 나온 거야. 너 때문에 명절 음식 못 먹겠다라는 말 뒤에 저는 15분간 무응답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 주변에 임산부가 많아서 원피스만 보면 임산부처럼 보여서 큰 실례를 저질렀다. 죄송해요 등등을 붙이며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대충 나중에 공방에 찾아가 인사드리겠다며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라는 말로 메시지는 종료됐습니다. 구체적인 카톡 내용은 너무 창피해 지워버려서 정확히 적을 수는 없네요. 그렇게 저는 즐거운 한가위에 한 사람의 기분을 망친 파렴치범이 된 기분에 수시간 동안 매우 괴로웠습니다. 인간의 뇌는 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익숙한 형태로 그 현상을 수용하는 것처럼 개 눈엔 간식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임산부 남편 눈에는 임산부만 보이나 봅니다. 사연 듣는 펄떡이 여러분, 찐으로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아는 척을 하지 맙시다. 누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신청곡은 유유지의 우주에 가고 싶은 그녀에게 코스모스 꽃을 선물했네 입니다. 아직도 변명 중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그만하시라고. 유유지의 우주에 가고 싶은 그녀에게 코스모스 꽃을 선물했네 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이불킥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때는 2004년 미국에 사시는 이모네 가족을 보러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11살로 또래 친구들보다 더더욱 영어를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내식에 비프와 피쉬 중에 고르라는 얘기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들릴락말락하게 비프라고 말해 원하지 않던 생선 요리를 막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먹었었죠. 하루는 가게들이 블록마다 모여있는 쇼핑 아울렛에 갔었어요. 어른들은 쇼핑을 하셨고 저와 사촌 동생은 매장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레고 놀이 공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고를 빼느라 끙끙거리는 동생을 도와주며 같이 끙끙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던 또래의 예쁜 백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또래 아시안을 본 게 신기했는지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Do you need help?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 상황을 보고 뜻을 짐작해 용기 있게 웃으며 No! 라고 대답했죠. 딴에는 아냐 괜찮아의 의미였는데 나중에 이모한테 말씀드리니 그 의미로 말하려면 No, thanks 라고 말해야 하고 한다더군요. 꽤나 단호한 대답으로 상황이 마무리됐고 다른 가게에서 또 그 소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옷더미 사이로 사촌 동생과 우두커니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녀는 멀찍이 저를 왔다 갔다 하며 쳐다보다가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대충 알아들어 Korea라고 하려다가
100% 확신할 자신이 없던 저는 유모차에 앉아있던 사촌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당시 5살이었지만 현지인이니까 의지했었죠. 믿었던 동생은 저에게 팔짱을 끼며 귀찮다는 듯 아이 그냥 I don't know라고 해 라고 했고 머릿속으로는 아이 그게 맞는 답이야? 라면서도 홀린 듯이 그 소녀를 보며 I don't know 라고 답했습니다. 그 소녀는 당황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어찌할 바 몰라 하더니 다른 곳으로 와다다다 뛰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쇼핑을 마친 이모께 여쭤보니 그냥 처음에 생각한 대로 코리아라고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아이가 되어 있었고 외국인 친구를 잃었다는 마음에 자신만만하게 알려준 사촌동생을 꽤나 원망했었죠. 그래도 백인 소녀가 착했던지라 그 I don't know 사건 이후에도 또 마주쳤을 때 멀리서 먼저 인사해주긴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앞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망신당하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다시 열심히 놀기만 했고요. 지금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생존 영어로 해외를 자유롭게 다니는 펄순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못하시는 청취자분들 해외 놀러 가셔서 저처럼 쫄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다닙시다. 신청곡은 페퍼톤스의 몰라요입니다. 귀엽네요. 귀여워. 페퍼톤스의 몰라요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어난 따끈한 사연이라 오늘 밤에 이불킥할 예정인 사연 전해드립니다. 주펄님 가끔 방송에 입고 나오시던 펄 티셔츠 그거 굿즈가 아니더군요. 저는 그냥 얼렁뚱땅 상점에서 내가 못 봤던 굿즈가 있었구나 하고 아쉬워했는데 오늘 그 티셔츠 입은 사람을 봤지 뭐예요? 제 평소 소원이 굿즈 입은 사람끼리 서로만 아는 은근한 리스펙트를 보내는 거였는데요. 마침 전 오늘 주펄 양말 신었거든요. 네,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양말을 제 양말을 보여줬어요. 근데 상대방 반응이 너무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 이랬더니 무신사에서 샀다지 뭐예요? 참나.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3달은 더 봐야걸랑요? 저 너무 창피한데 책임져 주세요. 신청곡은 펄님 요새 듣는 노래 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 티셔츠 나도 무신사에서 샀는데 아니 그 펄 PEARL 써있는 그거 무신사 거예요. 아이 무슨 짓이에요. 오늘의 장원인데 이게 진짜? 와 미치겠네 진짜. 양말을 왜 보여줘 그리고 미치겠네 진짜. 진짜. 내가 화끈거리네 진짜. 그거 무신사 겁니다. 일단은 신청곡을 제가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노래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원필의 외딴섬의 외톨이 듣겠습니다. 자, 데이식스의 원필님의 앨범 중에서 외딴섬의 외톨이였습니다. 이 곡은 저희 막내 아들이 강력 추천하면서 혹시 아빠가 방송을 할 때 신청곡을 아빠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꼭 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틀었습니다. 듣고 있니? 듣지 마. 애들 듣는 방송 아니야?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에 라디오 잘 듣고 있는 펄순이입니다. 이불킥 사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대학을 진학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오질나게 술을 마시며 20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캠퍼스에서도 낮술을 마시고 그랬었더랬죠. 목요일 마지막 수업이 1시에 끝나서 동아리 사람들과 3355 2시경 모였습니다. 낮술을 달릴 생각에 신난 저는 2시부터 술을 파는
닭갈비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집에서 술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어떻게 오후 2시 1차에서 필름이 끊길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상한 바람과 냄새에 눈을 떴는데 그곳은 바다였습니다. 아침 바람과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치는데 제가 모래사장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다리가 있는 걸 보아하니 광안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동아리원들이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첫 번째로 일어난 것 같아 보였어요. 무슨 미드 로스트 첫 장면 같네요. 다들 무슨 해변에서 온몸에 모래 천지길래 손으로 다리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려 하는데 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지? 이상한 빨간 것이 다리에 칠갑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모래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다쳤나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고추장이었습니다. 아니, 초장이 왜 다리에 칠갑이 되어 있었을까요? 손에도 잔뜩 모래가 있고 왠지 모를 정체불명의 미끌미끌한 것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냄새를 맡아보니 엄청 비린 바다 냄새가 나더군요. 제 주위를 둘러보니 던져져 있는 제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반쯤 열린 스티로폼 용기가 있었고 그 안에 먹다가 남은 멍게와 초장이 있더라고요. 멍게를 다 안 먹고 제 가방에 처박아 놔서 그게 다 묻었더라고요. 일어나 보려 하니 제 신발은 어디 가고 저는 남자 신발 한쪽을 신고 있더군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저는 일어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의 기억을 한 조각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던 우리가 어쩌다가 광안리까지 와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에 여정을 끼워 맞추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 1차, 2차, 3차 노래방 가다 바다까지 오게 된 거죠. 친구들은 혀를 내두르며 다시는 이렇게 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 간밤에 있던 일 때문에 그 간밤에 있던 일들 때문에는 후회가 없습니다만 옷과 다리에 초장을 잔뜩 묻힌 채로 의문의 신발을 신고 학교 기숙사까지 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가로 돌아가는데 금요일 오전 수업 듣는 사람들이 벌써 등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산발한 채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와 제가 좋아하는 선배였습니다. 악착같이 못 들은 척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쪽은 남자 신발을 신고 쩔뚝거리며 기숙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보지 마라 하면서 뛰는데 그때 돌부리에 걸려서 딱 소리를 지르며 등굣길 학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1초 만에 졸라 빨리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숙사에 와서 몇 번을 개원했고 무릎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게 초장을 씻어내는 건지 피를 씻어내는 건지 모래도 치워도 계속 나오고 기묘한 모험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참 경솔하고 위험하게 놀았구나 싶습니다. 20살 여러분, 저같이 쓰레기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2시에 어떻게 필름이 끊길 수가 있어.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으면은 거의 한 15시간을 필름이 끊겨 있었다는 얘긴데. 아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아이고, 진짜. 참, 추억이죠, 뭐. 추억이다.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추억이다.
자, 이 사연도 신청곡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펄이 빛나는 밤은 여기까지였고요. 펄이 빛나는 밤에서 새로운 사연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가지의 카테고리를 또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열정사연. 요건 뭐냐면은 나는 이런 것을 여기까지 파봤다. 그게 뭐 덕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본인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런 것을 여기까지 파봤다라는 사연, 열정사연 모집 중이고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소울푸드 사연 모집합니다. 이 음식은 나에게 이런 추억이 있다. 이것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소울푸드 사연 많이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은 보물 사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건에 얽힌 이야기, 이런 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카테고리 한번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망한 사랑, 안 망한 사랑, 이불킥 사연, 괴인 사연, 상남자, 상여자, 하남자, 하여자 사연, 하찮은 고민상담소, 쌉손의 사연,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연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카페에 가입해 주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리스트는 대인국 오피셜, 새로운 사연 카테고리 3가지라는 제가 쓴 글을 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카테고리를 그 펄이 빛나는 밤 올릴 때 좀 보기 쉽게 항상 그 설명란에 이제 앞으로는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펄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